하다는 등 주장을 신인균 유튜브에서 포브스의 주장이라고 소개된 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KFX가 대당 가격이 800억이 하라 주장하는데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가격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일단 개발비가 8.6조입니다. 우리 공군 120대 인리 60대 해서 180대를 생산한다면 개발비가 대당 478억씩 분담되는 거죠. 따라서 대당 800억이 되려면 생산 원가 이윤을 합해서 322억이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수치냐는 것이죠. 온갖 첨단 장비를 다 우겨넣는 상황이라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등등 들어가는 부품값만 해도 322억은 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 개발비 8.6조를 빼고 대당 단가가 800억이라면 KFX의 실제 대당 단가는 1287억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KFX가 정말 대박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서 총 360대를 생산했다 해도 대당 1039억이란 말입니다. 정말 초대박 나서 1000대가 팔렸다면 대당 886억 되겠네요. KFX가 F-35 수준, 그러니까 5000대가 팔려야만 817억이 되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360대도 쉽지 않을 듯한데 말입니다. 비싸도 해야 하고 실제는 훨씬 쌉니다. 자국산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아까워한다면 영원히 수입 전투기만 사서 쓰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50대 구매하려고 1.8조의 비용을 왜 지불하려 할까요? 개발비는 장기적인 국익으로 남는 것이고 당연한 투자 비용입니다. F-35의 개발비를 공식적으로 추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프로그램 구입 단가와 매년 800만 불 이상의 운용 유지비 중에 30년 분할 상환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비용이 모두 국내에 떨어지게 하는 게 자국산 전투기 개발의 목적 중 하나이지요. 수명주기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KFX는 F-35에 비해 월등히 쌉니다. 왜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려 할까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이라면 더 경제적인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항공 전력 전체적인 자주적 운용 능력과 원하는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 F-16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미군 조종사들을 통해 한두 가지씩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에는 없는 기능을 배우곤 합니다. 같은 수준의 전투기기 결코 아니지요. 터키 F-35를 미군이 운용하기 위해 대당 1000만 불 이상의 개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공군에게는 HTS를 팔지 않기에 한국 공군은 고정식 레이더 기지에 대한 미리 계획된 공격만 가능합니다. 안남도 RWR 도미군 것과 수출형이 다릅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제 전투기에 장착하는 일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더라도 KFX가 아니면 핵무기 투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 공군이 계획한 공중공격 계획에 따라 폭탄을 배달하는 택배 수준입니다. 스스로 공군 전력 운용을 기획하고 필요한 장비와 무장을 개발하기 전에는 택배 수준의 공군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20년간 KFX 개발을 주장했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미군에게 업혀 지낸 70년 기간 동안 한국군은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고 수준도 높아졌지만 너무 오랜 세월 기형적 구조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설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국 공군이 이스라엘 공군 수준의 독자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려면 독자적인 전투기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힘이 빠져가는 게 확연하고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쟁취하려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미군에게 업혀 지내는 덩치만 큰 바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무장과 작전 능력을 갖추어 중국군을 견제해주는 게 미군에게도 유용합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는 무엇인가?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을 담당하는 장비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돼 왔다. 착수 4년 만에 개발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레이더는 무선 탐지와 거리 측정의 약으로 전자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 감시 장치이다. 전파를 별다른 장치 없이 발사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초기 기계식 레이더들은 오목거울형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회전시키며 360도 전체를 감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오래된 군사 관련 영화에서 레이더 감시 화면이 원을 그리듯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대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많이 쓰인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 송수신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배열한 후 각각의 모듈이 송수신하는 전파의 위상을 개별 제어한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전파를 송신해 전자식으로 빔을 조향한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감시하고자 하는 곳에 전파를 방사하기 위해 하나하나 레이더의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반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만을 변경해도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360도 방향을 훑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훑기 때문에 한 바퀴를 회전할 때 표적을 놓치는 경우를 막아준다. 또 전파의 송신부와 수신부도 따로 구성돼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가볍다는 장점도 있다. 가볍지만 정보 처리 속도도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다. 여러 개의 공중과 지상 목표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위상 배열 레이더에는 크게 수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번에 방사청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있다. 이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전파의 발사 가능 여부다. PESA는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할 수 있다.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만 발사하게 되면 방사 위치를 역으로 추적해 위치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AESA 레이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한 단계 뛰어난 위상 배열 레이더다. 임의 주파수를 끊거나 섞어 전파를 방사할 수 있어 위치를 감추는 데 적격이다.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PESA 레이더와 비교해 기계식 고동부도 적어 고장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된 AESA 레이더 탐지거리와 관련해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다. 복수의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탐지 거리는 최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모두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 F-22A 랩터와 E-737 등의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과 이스라엘, 프랑스가 개발한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장비 등에도 AESA 레이더를 사용 중이다. 미 해고산 대체할 미사일 곧 나온다. 군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극초음속 유도탄이다. 군은 지난해 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함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2.5,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헌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군은 ALCM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무기 등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제품이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이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유도 폭탄 6종과 바람 수정 확산탄이 포함됐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유도 폭탄은 JDAM이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큐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이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하푼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ALCM 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된다. MK-82,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된다. MK-82,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 투하를 지시한 재래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다. 주로 적이 벙커나 경납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KG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 무기이다. 하기로 하면서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최대 100대의 F-35를 일본이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도 자체 개발한 J-20 스텔스 전투기를 200에서 300대 배치할 태세다. 일본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증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은 J-20의 복제품을 만들어 훈련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Su-57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Su-35 전투기 배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35E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2030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배치하는 등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대 항공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종이 적지 않은 데다
국내 개발 프로그램의 효용성 등을 놓고 의문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군이 전시와 평시 상황에 대비해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전투기 규모는 430여 대 정도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120여 대,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220여 대,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급 전투기 90여 대를 갖춰야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공중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는 400여 대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량의 93% 수준이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전력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는 50여 대로 공군 적정 보유량의 41.7%, 미디어급 전투기는 170여 대로 적정 보유량의 77.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로급 전투기는 170여 대로 적정 보유량의 188.9%에 달했다. 현대 공군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전략적 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군의 근접 지원에 전력이 집중된 전투기 운용 구조는 유사시 효율적인 항공작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 같은 상황은 노후 기종인 KF-5와 F-5, F-4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못한 채 운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후 기종들을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거론됐지만 실제 개발은 2016년 시작, 2030년에야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KF-X 개발이 늦어지면서 공군은 KF-5와 F-5, F-4 전투기 운용 기한을 5년 연장, 2024에서 2030년 퇴역시키기로 했다. 공군은 성능 개량과 단종 부품 확보, 대체품 적용 등을 통해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40에서 45년을 써야 하는 전투기가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군의 규모 유지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F-35의 20대 추가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35의 20대가 추가로 들어와도 KF-5와 F-5, F-4 전투기의 퇴역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기존 전력 구조를 혁신하고 임무 범위와 수행 방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 정비사가 KF-16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로부터 헬멧을 넘겨받고 있다. 미 공군 제공 KF-X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은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노후 기종을 대체할 KF-X와 전략적 타격 능력 강화 역할을 맡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군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과 관련해 예정대로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상세 설계를 마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의 핵심인 전자전 체계와 임무 컴퓨터 시스템 등의 경우 국내 업체는 물론 기술 지원을 담당할 해외 업체도 경험이 부족해 개발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KF-X가 무사히 개발된다 해도 효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KF-X가 하늘로 날아오를 2030년대는 F-35E와 J-20, Su-57, 템페스트 등의 스텔스 전투기가 운용될 시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4월 5일 세대 수준의 KF-X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스텔스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히 F-35A는 2030년대에는 대당 가격이 상당 부분 인하되면서 KF-X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산업적 측면의 대명분이 있지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장비를 적절한 가격에 확보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다.